믿을 수 없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한 탈북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문서 안에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한국 이름들과 북한의 끔찍한 진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가 겪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수혁이라고 합니다. 한때 평양중앙병원의 유망한 의사였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거리 교화소의 철문이 제 뒤에서 닫혔을 때가 말이죠. 코를 찌르는 부패한 냄새, 얼룩진 콘크리트 벽,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처음 딛는 발걸음마다 다리가 떨렸어요. 언제 총부리가 뒷머리를 관통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죠. 첫 환자는 광산에서 다친 남자였어요. 등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 하얀 척추뼈가 비죽이 드러나 있었죠. 제 손에는 소독약 한 병과 낡은 붕대뿐이었습니다. 남자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통증에도 반응하지 않았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리가 짓눌린 수감자의 절단 수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취도 없이 녹슨 톱으로요. 수감자의 비명은 제 뇌리에 새겨졌어요. 그럼에도 그는 의식을 잃지 않았죠. 수술 후 수감자는 절단된 다리를 바라보며 이제 일을 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결국 그 노동자는 배급을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고 말았죠. 그렇게 매일 의무실에는 걸어다니는 시체 같은 환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그럴수록 제 감정 또한 무뎌지고 말았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간수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를 따랐죠. 간수는 저를 특별 감시구역이라 불리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국군 포로들이었거든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말로만 듣던 남조선 사람들을 직접 보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 쥐들이 들끓었고 변기는 넘쳐 악취가 진동했어요. 겨울이면 사르르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그들은 철저히 버려진 사람들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달랐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567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수의 명령으로 그를 치료했어요. 솔직히 남조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치료를 하면서 저는 점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뼈만 남은 몸의 피부는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 제대로 펴지지 않는 허리, 갈라지고 골마버린 피부가 보였죠.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게다가 567번의 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손톱이 뽑혔던 자국, 전기고문으로 보이는 화상 자국, 등에는 채찍으로 맞은 흉터가 그물처럼 새겨져 있었죠. 그는 국군 포로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언젠가는 내 나라가 나를 찾으러 올 것입니다. 처음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567번은 이미 50년이 넘는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으니까요. 그의 청춘은 사라졌고 몸은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였고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나만이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희망이 현실적인지 물었을 때 567번은 깊은 눈빛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리면 올 거라 생각했소. 그러다 몇십 년이 지났지. 하지만 난 지금도 믿고 있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단단할 수 있는지 존경스러울 정도였죠. 그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군인이며 나만이 자신을 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희망과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 567번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고열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수들은 그를 끌고 가 얼음물에 던졌어요. 한겨울이었죠. 그들은 남한 놈은 차게 해줘야 정신을 차린다 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의 곁을 지켰어요. 몰래 챙겨둔 해열제를 주었죠. 발각되면 저도 처벌받을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567번은 기침할 때마다 핏덩이를 토했어요. 폐결핵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폐는 이미 반쯤 망가져 있었죠. 아마 젊은 시절 탄광에서 노동을 오래 한 탓이었을 겁니다. 마땅한 약이 없어 저는 약초로 끓인 물만 건넸습니다. 그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군 포로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다양했어요. 나만 뉴스를 조작해 들려주며
너희를 버렸다 고 속이기도 했어요. 가족이 보낸 편지라며 나가 죽어버리라는 내용이 적힌 가짜 편지를 보여주기도 했죠.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567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상해 안쪽을 봐달라고 했어요. 그곳에 진짜 이름이 수놓아져 있다며 만약 제가 이곳을 나가게 된다면 그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했죠. 나는 567번이 아니요.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창문 없는 의무실에도 냉기가 스며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간수가 문을 열고 567번이 쓰러졌다며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작업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흙탕 속에 567번이 엎드려 있었어요. 그는 늘 그렇듯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삽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어요. 간수장은 꾀병을 부린다며 567번을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567번에게 달려갔어요. 손목에 맥박이 미약하게 뛰고 있었죠. 그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심장이 매우 약하니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간수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간수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연기를 잘한다며 일어나라고 소리쳤죠. 567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은 겨우 이어지고 있었지만 일어설 힘은 없었습니다. 교화소에서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이 불문율이었죠. 간수장이 몽둥이를 들자 저는 반사적으로 567번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가 병자이며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어요. 그 순간 등에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졌죠. 간수장의 몽둥이가 저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진흙탕에 쓰러졌어요. 다른 간수들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567번에게 몽둥이가 무자비하게 내려쳐졌어요. 한 번, 두 번. 소리도 나지 않았죠. 그저 툭, 툭 하는 둔탁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567번이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또렷하게 말했죠.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그 순간 간수장의 몽둥이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567번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간수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살인이라고 외쳤어요. 간수장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을 다시 해보라며 위협했죠. 그의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제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저는 사고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겁했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굴복했죠. 간수장은 저를 던지듯 밀쳤습니다. 장부에는 노동 중 사고로 기록하고 시체를 처리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567번의 시신은 수레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뒤를 따랐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죠.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도 애도도 없었어요. 그저 불망산으로 보내질 뿐이었죠. 그곳에서 그의 시신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게 되겠죠. 50년을 넘게 포로로 살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567번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군인임을 잊지 않았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 자부심을 지켰죠. 그러나 아무도 그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567번의 수감동으로 갔어요. 이제는 빈 침상뿐인 그의 공간에서 낡은 군복 상의를 찾아냈습니다. 안쪽에는 실로 수놓아진 이름이 있었죠. 김용덕. 그제서야 567번은 숫자가 아닌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른 국군 포로들은 묵묵히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이런 죽음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한 노인이 그들도 언젠가는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가 그들은 대한민국 군인이니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567번. 아니, 김용덕 씨의 죽음이 제 영혼을 흔들었어요. 교화소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지만 이번만큼 저를 괴롭힌 적은 없었죠. 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567번. 아니, 김용덕 씨의 죽음은 무언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불망산으로 향했어요. 시체 소각장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의 존재는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연기를 바라보았어요. 북한에서는 김용덕 씨의 죽음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노동 중 사고로 처리되고 숫자 하나가 줄어들었다는 기록만 남을 뿐이죠. 누구도 그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의 이름, 그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 말까지.
그가 숫자가 아닌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어요. 의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교화소의 높은 담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가 교화소에 온 지 5년이 되어갔어요. 이론상으로는 1년 후 출소가 가능했죠. 하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출소가 확정된다고 해도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감시 대상자가 되어 다시 끌려갈 수도 있었죠. 더군다나 제가 본 것들, 알게 된 것들은 당국이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길 원하지 않는 정보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두만강을 건너야 했어요. 이곳을 완전히 벗어나야 했죠. 그러나 탈출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적발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었어요.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더 깊은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의무실에서 일하는 덕분에 교화소 여러 구역을 드나들 수 있었죠. 그것이 제게는 유일한 이점이었습니다. 저는 감시병들의 동선을 조사했어요. 그들은 정확히 15분마다 교대했고 담장 순찰에는 5분의 공백이 있었죠. 경비견은 3마리였고 모두 북쪽 정문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교화소 동쪽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했어요. 약품 창고에서 저는 조금씩 물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독약, 붕대, 성냥, 작은 것들이었지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또한 식당에서 일하는 수감자에게서 건빵 몇 개를 구했죠. 그에게 약을 주는 대가로 말이에요. 지도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경비실에 걸린 지역 지도를 기억해 두었어요. 교화소에서 두만강까지의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죠. 약 80km의 거리였습니다. 산길로 가면 3일 정도 걸릴 것이에요.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강물이 불어나 위험했어요. 봄이 가장 적합했죠. 4월 초 눈이 녹기 시작하고 밤이 충분히 길 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이었어요. 제가 탈출하면 다른 의사가 부임할 때까지 환자들은 방치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이 시스템에 일부러 남아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치료한다 해도 그들은 결국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죽어갈 뿐이었어요. 특히 국군 포로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70년 가까이 견뎌온 것은 조국에 돌아가기 위한 희망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야 했죠. 밤마다 저는 탈출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교화소 탈출, 산길 이동, 두만강 건너기, 중국에서 숨어 지내기. 모든 단계가 위험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저는 김용덕 씨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실패는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목표가 생겼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더 이상 숨만 쉬는 시체가 아니었어요. 계획했던 날이 왔습니다. 4월에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밤이었어요. 저는 몰래 모은 물품들을 작은 보따리에 싸서 옷 안에 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덕 씨의 군복 조각을 만졌죠. 그것은 제게 일종의 부적이 되었습니다. 의무실을 빠져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야간 근무를 서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복도로 나왔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따라 동쪽 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위치에 도달했을 때 순찰 간격의 5분을 기다렸습니다. 담장 모퉁이에 쌓아둔 상자들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철조망을 넘는 순간 옷이 찢기며 살이 베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죠. 교화소 밖으로 나온 후 산길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경비병들이 제 탈출을 발견하면 즉시 추격에 나설 것이 분명했죠. 사흘 동안 저는 산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가져온 건빵과 약간의 물로 버텼죠. 추위와 배고픔, 공포가 저를 괴롭혔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넷째 날 새벽,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어요. 국경의 마지막 장벽이었죠. 저는 숨어서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1시간마다 교대했어요. 교대의 시간에 잠깐의 틈이 있었죠. 밤 11시 교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강변의 어둠 속으로 움직였어요. 강은 예상보다 넓고 거칠었죠. 봄이라 얼음은 녹았지만 물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경비병들이 막사로 들어가는 틈을 타 저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어붙을 듯한 물살이 폐로 밀려들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경직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팔을 젓고 다리를 움직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죠. 거기 서라. 경비병이 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물보라가 제 옆에서 튀어올랐죠.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어요.
강물은 제 몸을 삼키려 했고 저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한 발의 총성이 들렸죠.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드레날린이 그 고통을 덮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어깨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다행히 총알은 관통하지 않고 스쳤을 뿐이었죠. 숲속에 숨어 제가 준비해온 붕대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도망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북한 탈북자를 찾는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 요원들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죠. 국경 지역은 특히 위험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했어요. 첫 며칠은 숲속에서 지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온몸이 젖은 채로 떨어야 했죠. 산에서 캔풀과 나무 열매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어깨 상처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열이 나기 시작했죠. 다행히 국경에서 8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친절한 조선족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제 상처를 치료해주고 며칠간 숨을 곳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분은 탈북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분이었죠. 서울로 가야 합니다. 국군 포로들의 이야기를 알려야 해요. 제 말에 노인은 깊이 생각하더니 중국 내륙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어요. 언제든지 검문에 걸릴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트럭 뒷칸에 숨어서 때로는 밤새 걸어서 저는 계속 남쪽으로 이동했어요. 선양, 베이징을 거쳐 상하이까지 갔죠.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약간의 돈을 모았어요.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죠. 상하이에서 저는 한국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국군 포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기로 했죠. 한국 정부는 당신 같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저는 태국으로 가는 루트에 합류했어요.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로 그리고 다시 태국으로 이동했죠. 국경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붙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태국에 도착해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신문과 확인 절차가 이어졌어요. 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죠. 특히 김용덕 씨와 다른 국군 포로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죠. 북한을 탈출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살아남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용덕 씨는 끝내 자유를 찾지 못했지만 저는 여기 있었어요. 그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인천공항에서 저는 곧바로 국가정보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탈북민이 거치는 필수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라는 단어는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요. 조사실에 들어서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조사관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죠. 조사는 엄격했지만 인간적이었습니다. 제가 교화소 의사였다는 사실, 국군 포로들에 대한 증언이 특히 관심을 끌었어요. 김용덕 씨의 이름을 말했을 때 조사관은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당신 같은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국군 포로들이 아직 북한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국정원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받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흰쌀밥, 고기가 들어간 찌개, 반찬 여러 가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죠. 교화소에서는 옥수수 가루와 소금물이 전부였습니다. 더 필요하면 더 가져가세요. 배식을 담당하는 직원의 말에 저는 손을 떨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더 먹으라고 권하다니. 교화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곳에서는 누구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서로 음식을 뺏기 위해 싸우는 모습만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시설이었어요. 하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북한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교화소에서는 간수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었죠. 하나원에서의 첫날, 저는 깨끗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5년간의 교화소 생활, 그리고 1년여의 탈출 과정. 그 모든 악몽이 끝났죠.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ATM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인터넷 활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때로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나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제게 악몽에 시달리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물론 시달렸죠. 밤마다 김용덕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악몽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것은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지난 후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으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선택의 자유였죠. 슈퍼마켓에 가면 수십 종류의 라면이 있었습니다. 교화소에서는 선택이란 것이 없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자주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김용덕 씨와 같은 국군포로들,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수감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이끌었죠. 서울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특히 국군포로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했죠. 첫 증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교화소의 실상을 말했어요. 수용자들의 비인간적인 처우, 의료시설의 부재, 굶주림과 고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죠. 제가 본 국군포로는 1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죠. 특별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증언할 때마다 김용덕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라는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그의 이름과 죽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국군포로 가족단체와의 만남도 이어졌어요. 반세기가 넘도록 생사조차 모른 채 기다려온 가족들이었죠. 그들 앞에서 증언하는 일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그들의 눈빛을 마주하기 어려웠어요. 한 할머니가 김용덕이라는 이름을 듣고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60년 전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젊은 군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60년이란 세월은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기어코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 알아도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김용덕 씨는 끝까지 조국을 믿었는데 조국은 그를 구하지 못했죠.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점차 관심이 높아졌죠. 특히 국군포로 이야기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언은 정부에도 압력이 되었어요. 대학에서 강연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교화소의 실상을 전했어요. 그들은 충격에 빠졌죠. 같은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거리 교화소에서는, 그리고 북한의 다른 수용소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남겨온 환자들, 동료들, 그리고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국군포로들까지,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점차 저는 인권활동가로 거듭났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와 함께 일하며 증언집을 발간했어요. 국제사회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죠. UN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교화소의 철문 소리, 고통받는 환자들의 신음, 김용덕 씨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제가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죠. 저는 정거리 교화소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어요. 그곳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국군포로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알리기로 했죠. 제가 살아남은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누군가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다시 정거리 교화소로 가서 김용덕 씨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지켰던 자부심과 신념을 기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침묵은 가해자만 돕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최근 평양에서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소문의 출처가 바로 김정은이라는 점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보고 그가 남한에 큰 공포감을 느끼는 걸로 보인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소문을 신뢰하다 의문의 USB를 접한 뒤 큰 충격을 받고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선아라고 합니다. 5년 넘게 북한의 교사로 복무를 했었죠. 우리 학교는 김정은 동상이 정문을 지키고 있는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중학교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특히나 남조선의 실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면 가슴이 뜨거워졌죠. 저는 남조선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이 알려준 진실들은 제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남조선에서는 돈이 없으면 병원 문조차 들어설 수 없다고 해요. 길거리에는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다지요.
특히 거지들이 자기 장기를 팔아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미군의 군화를 닦아 한 끼 밥을 구걸한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에서 직접 확인한 진실이자 제가 평생 교육받아온 엄연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최근에는 이런 진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불순한 나만의 자본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매 수업마다 학생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강조했습니다. 남조선은 지옥이며 우리는 지도자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남조선의 실상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성큼성큼 들어왔고 뒷자리에 박민수를 데려갔어요. 민수가 불순한 외국 영상을 보다가 발각된 것이었죠. 당시에 저는 그게 당연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의 순수한 사상을 흐리는 자본주의의 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상이었기에 보위부가 직접 나섰을까? 평소에 저답지 않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교실을 정리하던 중 구석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어요. 분명 박민수의 것이었겠죠. 당연히 즉시 보위부에 신고해야 했어요. 15년 차 교사로서 당에 충성하는 인민으로서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죠. 하지만 순간 이상한 충동이 밀려왔어요. 도대체 이 작은 USB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 순간 제 손은 이미 USB를 집어들고 있었고 곧이어 가방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실이 이 작은 물건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가방 속 USB가 100kg는 될 것처럼 무거웠어요.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부원 같았고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걷던 길이 이날만큼은 끝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USB를 꺼내 보았다가 다시 넣기를 수십 번. 창밖을 내다보며 누가 감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당에 대한 충성심과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제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남편 박진혁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더는 혼자 이 무게를 견딜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보여주며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같이 봐보자. 그 한마디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평생을 굳게 믿어온 진실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순간이 우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란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죽음을 각오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창문을 꼼꼼히 가리고 방음을 위해 이불도 덮었죠. 혹시나 빛이 새어나갈까봐 걱정되어서 수건으로 문틈까지 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남조선 드라마였어요. 처음 본 장면은 서울의 거리 풍경이었는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은 유리로 반짝였고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녔어요. 거지는커녕 굶주린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기를 팔러 나온 사람도 미군 군화를 닦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광경이었죠.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남조선이 맞나? 이럴 수가. 조작된 영상일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선전물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을 할수록 제 확신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드라마는 계속 이어졌고 더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식당 장면이 나왔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삼겹살, 갈비, 생선. 그것도 평범한 가정집 식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명절 때도 보기 힘든 광경이 일상인 듯했죠. 그들은 마치 당 간부들처럼 풍족하게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기 봐요. 저 뒤에 있는 냉장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하얀 냉장고는 천장까지 닿을 듯했고 문을 열 때마다 가득 찬 식재료가 보였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가난한 학생이라는 캐릭터가 김밥과 라면을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저게 가난한 거라고. 우리나라에선 단간부도 쉽게 못 먹는 음식인데 설마 이걸 가난하다고 하는 건가요?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런 걸 조작했다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거짓말치고는 너무 완벽하단 말이에요. 저기 봐요. 저 학생 옷도 우리나라 대학생들보다 더 좋아 보여요. 밤새도록 영상을 봤습니다. 매 장면이 충격이었어요.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는 도시, 마음대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 자유롭게 연애하는 젊은이들. 우리가 15년 넘게 가르쳐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졌죠. 한 장면 한 장면이 우리의 신념을 무너뜨렸어요. 새벽녘, 남편과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았죠. 진실은 독약 같았어요. 한번 맛보면 다시는 거짓을 삼킬 수 없게 되는. 하지만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이부가 학교에 들이닥쳤어요. 박민수의 집을 뒤지고 그의 친구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죠. USB를 찾기 위해서였을 텐데 제 가방 속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겠죠.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내내 식은땀이 흘렀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창가에 앉은 학생이 기침만 해도 깜짝 놀랐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어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거짓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괴로웠으니까요. 매 수업 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이부는 박민수의 집을 다시 뒤졌다고 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증거만 찾으면 박민수는 처형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USB를 계속 숨기고 있다면 어쩌면 그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보이부의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학교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USB가 여러 개였다더라. 다른 교사도 연루됐다더라. 외국에서 돈을 받고 한 짓이라더라. 매일 새로운 소문이 퍼졌고 공포는 점점 깊어갔죠. 남편과 밤마다 속삭였죠. 이대로 있다간 우리도 위험해져요. 보이부가 수사를 확대하면 여보, 우리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거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진실을 찾아 떠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향한 목마름이었을까요? 진실을 알고 나면 거짓 속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법이니까요.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다시 한번 USB 속 영상을 봤습니다. 이제는 떨리는 마음도 조금 잦아들었지만 대신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우리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걸까요? 제가 물었죠.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라면 우리 인생은 뭐였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5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밤에 돌아와 양심의 가책으로 뒤척이다니. 이런 게 삶일까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기계들, 남조선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걸 만들고 있을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걸까? 보이부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제는 학교 앞뿐만 아니라 우리 집 주변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늘었죠. 더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죽기 전에 나가야 해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평양을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검문이 심한 평양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뒤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친척 방문이라는 카드를 선택했어요. 이동증명서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인민반장의 확인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평소당에 충성적이었던 덕에 이 과정은 수월했죠. 그 다음은 직장에서의 승인이었어요. 학교와 공장 모두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요. 교장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교장 선생님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셨죠. 남편도 공장장의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보이부의 허가였습니다. 보이부 사무실에 들어설 때의 긴장감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책상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 보이부원 앞에서 저는 최대한 담담한 척 해야 했어요. 함경북도 청진에 계신 이모님이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약 보름 정도 다녀오려고 해요. 보이부원이 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요. 최근에 자주 연락하셨나요? 네, 한 달에 2-3번은 통화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다행히 평소 이모님과 통화했던 기록이 있어서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증명서를 받기까지 꼬박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른 준비도 해야 했죠. 브로커를 찾는 건 남편의 몫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볼 순 없었기에 우회적인 방법을 썼죠. 공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어요. 술김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 국경 쪽에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 없나? 하고 슬쩍 물어보는 시기였죠. 마침내 한 브로커를 소개받았어요. 첫 만남은 시장 구석진 곳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국경까지 가는 길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죠. 준비물을 모으는 것도 큰 과제였어요.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면 의심을 살 수 있어서 며칠에 걸쳐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두꺼운 겨울옷, 장갑, 방하나, 특히 방한복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신경 써서 골랐어요. 돈을 마련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에 있는 귀중품들을 조금씩 팔았어요. 텔레비전은 고장 났다고 하면서 수리점에 맡긴 척하고 팔았고 남편의 시계도 없애버렸죠. 하지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팔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조심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평소처럼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동료 교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거란 걸 알면서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똑똑히 보려 했죠. 출발 전날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어요. 이동증명서, 식량, 옷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모님께는 아무 말씀도 못 드리기로 했어요. 나중에 보이부 조사를 받으실 텐데 진짜로 모르시는 게 이모님을 보호하는 길이니까요. 마침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죠. 15년간 살아온 우리의 보금자리.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 시간도 뒤돌아볼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이모님 댁에 도착하고 약속한 시간이 되자 우리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 시작된 거예요. 브로커와 만난 곳은 어둠에 잠긴 강가였어요. 군인들이 20분마다 순찰을 돕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끝이에요. 안내인의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한겨울 밤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두꺼운 방한복을 입었는데도 이가 딱딱 부딪혔죠.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발밑에 얼음이 너무 미끄러워서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세게 밟아도 얼음이 금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총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죠. 강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엎드리세요. 빨리. 안내인의 다급한 속삭임에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죠. 하얀 방한복이 눈과 섞여 보이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없었어요. 물속으로. 안내인이 소리쳤죠.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영하의 물속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었고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추위가 아니었어요. 물 위로 머리를 내밀면 바로 총알이 날아올 거라는 공포였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안내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옷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다리는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중국 땅까지 앞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며 한 발자국씩 내디뎠어요. 이제 중국입니다. 안내인의 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과 서로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안전가옥이라고 해봤자 창문도 없는 지하실이 대부분이었어요.
햇빛 한 줄기 없는 곳에서 며칠씩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야 했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어요. 매일 밤 공안이 들이닥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여야 했어요. 한 번은 옆집 안전가옥이 발각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들은 모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새로운 브로커가 찾아왔어요.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은 게 뭐가 있었나요? 우린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으니까요. 제3국으로 가는 과정도 숨막히는 순간의 연속이었어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가짜 신분증을 써야 했고 검문을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비행기를 탈 때는 더했어요. 혹시라도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붙잡히면 모든 게 끝인 거였으니까요. 마침내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마치 자유를 향한 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죠. 북한에서 도망쳐 나온 후로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쉰 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그 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USB에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유리창,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심지어 공항 청소부들의 옷차림도 북한의 간부들보다 더 좋아 보였죠. 거짓말처럼 깨끗한 화장실,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질서정연한 모습. 모든 게 신기했어요. 특히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본 굳어진 얼굴들이 아닌 자유롭고 밝은 표정들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어요. 모든 건물이 유리로 반짝이는 게 마치 동화 속 성처럼 느껴졌죠. 평양의 류경 호텔도 이렇게까지는 웅장해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나 놀라웠던 건 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인도의 보도블록 하나하나가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평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버스와 지하철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택시들은 반짝반짝 광이 났어요. 이게 우리가 배운 지옥이라고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양보다 더 깨끗해.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야.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도 충격적이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은 물론이고 모두가 당당하게 걸어다녔죠. 평양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다녔어요. 국정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보이부처럼 위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식사부터 하시죠. 하면서 내놓은 게 라면과 김밥이었습니다. 이거 왜 주시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이동하시느라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일단 간단하게라도 드시라고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간단하게라고요? 이게요? 북한에서 라면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김밥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당 간부들도 쉽게 맛보기 힘든. 그런데 여기선 그저 간단한 음식이라니. 라면을 끓이는 뜨거운 물도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물을 끓여서 써야 했는데 이건 그냥 트는 것만으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첫날 밤을 보낸 임시 숙소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욕실에 들어섰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온수가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찬물로 씻어야 했는데 여기선 따뜻한 물이 무제한으로 나왔죠. 여보, 여기 좀 봐요. 제가 소리쳤죠. 물을 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요. 남편도 놀란 눈으로 욕실을 둘러보더니 화장실 옆 휴지통을 가리켰어요. 저기 봐요. 휴지가 무제한이에요. 북한에서는 화장실 휴지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신문지를 잘라서 쓰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여기선 부드러운 휴지가 그냥 비치되어 있다니. 심지어 공중화장실에도 휴지가 있었어요. 이튿날 직원들이 우리를 마트로 데려갔어요.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육류 코너에는 돼지고기, 소고기가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었어요. 과자와 음료수는 너무 많아서 종류를 세어볼 수조차 없었죠. 이건 꿈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디서 가져온 거죠?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마트가 서울에만 수백 개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허겁지겁 물건을 사재기하지 않았고 천천히 골라가며 장을 보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무엇이든 물건이 나오면 순식간에 동이 났는데 여기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밤거리도 낮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상점들은 늦은 시간까지 영업했어요.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데이트를 즐겼고 레스토랑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북한에서는 해질 무렵이면 거리가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거리 곳곳에서 본 휴대폰도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당 간부들만 가질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는데 여기선 초등학생들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그 휴대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영화도 본다니. 여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이제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그들도 이 진실을 알게 될까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우리만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꿈 같은 공간이었어요.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수도꼭지만 틀면 온수가 나오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 시작된 거죠.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거든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조깅하는 시민들,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죠. 특히 명동에 처음 갔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명동의 거지가 넘쳐나고 장기를 팔아야 겨우 목숨을 부지한다 고 배웠는데 실제 명동은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상점들, 맛있는 음식들, 쇼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여보, 나 지금도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15년 동안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쳤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남편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공장에서 일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알겠어요. 정착하고 나서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당과 수령님의 관점에서 봐야 했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죠. TV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조금만 잘못 말해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어요. 직장을 구하는 과정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노력하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남편은 전기 관련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기술이 여기서는 너무 뒤떨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보, 여기서는 공부하면 할수록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이게 진짜 기회의 땅이에요. 저는 한국어 교사가 되기로 했어요. 북한에서 쓰던 말씨를 고치는 게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탈북민 친구들을 만나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가르쳤던 모든 거짓말들,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북한은 정말 그런가요? 수업 중에 학생들이 물었을 때 저는 진실을 말해줄 수 있었어요. 굶주림에 대해서, 자유가 없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말로 가득 찬 교육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치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법을 배웠을 때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주말이면 남편과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고 매 순간이 새로웠어요. 우리가 이런 날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말했죠. 특히 도서관에 처음 갔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수많은 책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놓여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당에서 허가한 책만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책이든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죠. 나 같은 사람이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밤 북한에 있는 제자들 생각이 났어요. 그들에게 거짓을 가르쳤던 순간들. 지금도 그들은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겠죠. 그들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남편이 위로해 주었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다는 것을요. 이곳은 우리가 배워온 지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꿈꿀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이런 진실이 언젠가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었으면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진실을 배우고 기록하고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